아니 우리 정연이 죽었대. 내 아들 살려라! 파마스는 유출될 수 있다. 급성 독성이라서 치명적인 그런 가스입니다. 그때야 물질 전화가 해버려갖고 아무것도 없어. 노동부도 잘못된 특정이고. 회사는 끝났겠죠. 근데 유가족은 끝나지 않았어. 정연이가 엄마한테 속 썩일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도 정말 잘 어울리고 굉장히 밝고 착한 친구였어요. 취업하지 않고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연이가 대학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일단 가서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 실습을 거쳐 회사에 입사한 19살이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아서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이모들한테 봉투에 넣어서 용돈을 다 주고 정연이는 우리 과에 빛나는 별 같은 친구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월급은 꼬박꼬박 모으고 친구들에겐 돈을 아끼지 않기.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카메라와 악기도 배우고 싶다던 꿈 많던 청년. 그 귀한 아들이 입사 6개월 만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아니 우리 정연이 죽었대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회사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죽었어. 일동, 묵, 사. 그 의사가 내 앞에 우리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너도 자식 있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정현 씨 사망 당일 회사 내부 영상입니다. 우리 정연이가 이런데 나말이 있던 데서 박정현 씨는 종이를 만드는 회사 전주페이퍼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데서 일해 저 정연이 신발이에요? 네. 수급대에서 응급차에서 맡기고. 말이 되냐고. 5일간 멈췄던 기계를 다시 가동하기 전 원료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저희들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머리가 이쪽에 있어요. 다리가 이쪽이고. 내 아들 살려라! 유가족은 유독가스,
황화수소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공장에선 종이를 만들고 남은 물, 백수로 배관을 청소하는데 기계를 5일 멈추는 동안 배관에 낀 종이 찌꺼기가 썩어 다시 가동하기 전 원료를 넣을 때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수가 비싸니까 재활용을 해요. 물을, 백수를 재활용을 하는데 원료가 한 5%, 6% 정도는 섞여 있어요. 청소를 하다 보면 배관에 그 잔여물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여름이니까 엄청 썩죠. 화학물이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예전에 협력사 직원들이 3명이 질식에서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가서 구현되기서 3명을 그때 나온 가스들이 황화수소 일중합합니다. 급성 독성이라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가스입니다. 황화수소에 노출되는 순간에 투분 또는 바로 이제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노출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측정을 바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좀 지난 다음에 측정하고 환기가 되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가서 측정하면은 이제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환기되면 금방 떨어지니까. 황화수소는 유출될 수 있다. 보통 신규 사원에게 그런 어떤 점검 작업을 한다고 하면 2인 1조로 가서 함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보냈었고 사고 발생한 지 약 50분이 돼서야 발견이 됐습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순찰 업무라 2인 1조 작업이 필수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독가스가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아예 공개적으로 재측정에 나섰습니다. 오해가 계속 누적되고 증폭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하면 또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받은 공인기관을 대동해서 오늘 재측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유독가스가 없을 거라고 자신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저희는 황화수소가 없을 걸로 확신을 했었는데 오늘 측정에 미량이라만 검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미량이지만 약 4ppm 정도 나왔어요. 저희도 사실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러나 이날 검출된 황화수소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치 99.9ppm도 검출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일에 이 수치는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경찰 조사 보고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박정현 씨가 숨진 당일엔 황화수소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제지공장에서 황화수소 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휘발성이 강한 만큼 보통 사고 당일에 바로 유해가스를 측정하는데 이날은 아예 조사가 안 된 겁니다. 앞에 개인지명에 의한 사망사고 추정으로 저희 쪽에 보고가 들어와서. 그러면 6월 16일에는 유해가스 측정은 안 한 거네요? 네. 유해가스 측정은 사망 다음 날부터 이뤄졌는데 발견된 장소, 기계 곳곳을 단순히 재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망 당일 근무 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을 맞췄다는 6월 23일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 배관을 청소할 때 쓴 물이 달랐습니다. 박정현 씨 사망 땐 종이를 만들고 남은 물, 백수로 청소했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전엔 종이 찌꺼기가 없는 물, 3급수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일날 3급수로 물 청소를 한 다음에 3급수. 네네. 이제 22일하고 23일날 측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21일에 청소한 물은 그 백수가 아니었네요. 21일은 3급수로 확인이 되고요. 3급수. 네. 요거랑 백수랑은 다른 거네요. 네. 물 청소 시점도 달랐습니다. 박정현 씨 사망 땐 5일 전에 청소를 해 종이 찌꺼기 부패 가능성이 컸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땐 유해가스 측정 직전에 물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물 청소를 다 해버려갖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 제스트에 가서 재니까 안 나오죠. 물론 그게 보험용수인데 걸려서 밀어버렸다는 거야. 두 번에 걸쳐서. 그래도 측정을 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동부도 잘못된 측정이고. 네, 왜 백수가 아닌 3급수로 청소한 걸 알고도 그냥 측정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수사 기록상 좀 확인되기는 어려워서. 고인이 숨진 장소에서 절대 나올 리 없다던 유독가스가 공개적으로 검출된 사건. 그러나 경찰은 단순 사망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 조사에선 황화수소가 나오지 않은 점, 그리고 국과수 부검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고인의 사망 날짜가 잘못 표기돼 있는 부검 감정서. 고인의 혈액에서 황화수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심장 비대, 고도의 동맥 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박정현 씨에게 지병이 있었을까? 축농증뿐이라는 가족의 진술이 있고 경찰이 요양급여 내역도 살펴봤지만 병력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의학자를 찾아가 부검 결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부검 감정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자료를 분석한 후에 재판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일단 주어진 소견만으로 심근경색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황화수소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이 부검 감정서에서 한 번은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두 번째는 젊은 남자 아이가 갖고 있는 해부학적 특징 또 여러 가지 병리적인 소견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너무 급진적으로 심근경색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화수소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부검 과정에서 접근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단은 황화수소에 노출돼서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부검을 하게 되면은 일단 부검을 하는 도중에 검사해야 될 검체가 달라집니다. 혈액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또 폐 조직, 나아가서는 이 대사물인 티오설페이트라는 것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소변, 이런 여러 가지의 검체를 잘 채집을 해서 그거를 신속하게 잘 밀봉시킨 다음에 그걸 전문가에게 빨리 의뢰하고 또 그거를 잘 검사할 수 있는 분들에게 검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록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좀 생략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더라도 논문에 보면은 상당수에서 황화수소에 노출된 사람이 부검을 해도 검출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의학 전문가는 반드시 현장 상황을 재조사해서 이게 죽음에 관련되었을지 안 되었을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대로라면 박정현 씨의 죽음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 자식이 일하다 쓰러져서 사망했는데 이게 개인의 지병이라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네. 회사는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고 서면으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끝났겠죠. 근데 유가족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님의 시간은 계속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을 정해 이제 구루문이거든요. 이제 항상 좀 바르게 살아라는 의미에서 이름 짓는 것까지 지었습니다. 정문 이름은. 저희들은 딸을 낳으려고 이제 했던 부군이라 애기 엄마가 머리도 묶어서 키우고 가장 저하고 많이 닮은 애가 정문입니다. 아버님 이래저래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다쳤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님 익사사고입니다. 그러더라고. 사망 선고한다고. 이 길을 걷던 아들은 이제 없고 짧은 생애 기록만 남았습니다. 저는 거의 날마다 지금 가고 있죠.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갑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못 가면은 퇴근할 때라도 꼭 들려서 오고. 근데 안 들리면은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아들 홍정훈 군은 대학에 가는 대신 먼저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이제 제가 혼자 벌어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좀 가정 형편상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찍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요트 사업을 꿈꾸던 정훈 군이 취업을 위해 현장 실습을 하던 곳입니다. 네. 이제 밀물대는 한 8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이거 한 2배면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죠, 그렇죠. 예. 업체 대표는 실습생이 해선 안 되는 위험한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정훈 군은 혼자 바다에 들어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만 17살이었습니다. 전혀 스킨스쿠버에 경험이 없던 애들이다 보니까 네. 손을 남과 동시에 바다 밑으로 쏙 빨려 들어간 거죠, 저게. 이 비극적인 사건은 누가 책임졌을까? 아니 그러면 이 회사는 그대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교육청과 학교도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혼자 길고 긴 법정 다툼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야가 물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숨을 못 쉬었을 때 그런 압박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렇게 빨리 갔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많이 보고 싶고 나중에 만날 때 힘들지만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무 살 청년이라고 다 대학교 잠바를 입는 건 아닙니다. 어떤 청춘은 교복을 벗고 작업복을 입습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3명이 있어서 나라도 좀 안 가고 내가 좀 보탤 수 있으면 보태자 싶어서 독립을 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차라리 대학교를 가야지라는 생각도 한몫했었고요. 우선 먼저 취업을 해야 할까. 우선 여기 특성화 고등학교 왔고 돈만 내면 대학 갈 수 있는 요즘 시대였으니까 우선 먼저 취업을 하고 돈 벌고 그다음에 대학교 간다는 그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졸업자 7명 중 1명은 직업계 고등학생입니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중삼 때 그만큼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고요. 진로를 결정할 때 공부 하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 기반,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등등 공부를 좀 잘한다 못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했던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직업계획에 온다라고. 학생들은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고 3학년 2학기가 되면 취업을 위해 현장 실습을 나가기도 합니다. 우선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직업 현장에 실제 적용함으로써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우는 프로그램이고요. 자신이 원하는 이제 기업처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거나 또는 사전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회사에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많이 축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 또래보다 빨리 첫 출근을 하는 이들의 일터는 이제 안전해졌을까? 시사기획청은 일하는 시민연구소와 함께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자료를 분석하고 총 1,163명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하는 곳은 좀 위험해. 실습생 안전사고는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안전사고 중에서 산업재해로 처리된 사고도 지난해에만 12건이었습니다. 실습하던 학생이 손을 다치는 사고가 난 곳. 이력을 확인해봤습니다. 직원들도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퇴사를 반복하는 곳이었습니다. 열악한 사업장에도 학생들을 실습 보내고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아직 학생이고 저희는 미성년이었었고 그렇기에 더 어른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안전을 더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살짝 빈 게 아니거든요. 독일, 프랑스와 같이 현장 실습이나 이런 유사한 제도를 있는 나라에서 1년에 12건 이상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만 이제 산재 처우가 났다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동 감수성,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더 크다고 보죠. 10명 중 1명은 내가 나갔던 실습 작업장이 위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보호장구가 필요했는데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6%였습니다. 도금업체였는데 이제 장갑 없이 도금을 해서 손이 다 녹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손에서 진물이 너무 나니까 도금용액에 들어가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직접 비닐 장갑을 가져가서 좀 실시를 했었고요. 보통 화학 물질을 다룰 때는 MSDS라고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게끔 뭐 보호 안경이나 방진 마스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애들 말로는 그게 회사에 없대요. 10명 중 2명은 실습 과정에서 다친 적이 있고 병원에 갈 정도로 다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쌤한테 말씀을 드려도 그냥 버티라고만 하시고 회사한테 말을 하자니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히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일단은 학교랑 연결돼 있어서 학교에도 피해를 가면 일단 안 된다는 마음도 있고 저희만 입을 다물면은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일 커지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실습할 기업은 부족하고 취업률이 성과의 중요 지표가 되는 게 현실이라 교사가 기업의 원칙대로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부장의 업무 중에 가장 힘든 건 회사를 방문해서 이제 기업 발굴을 하는 일이죠. 가서 내년에 또 가서 또 부탁을 드려야 될 입장이잖아요. 우리 좀 아이들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도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처럼 그 학교는 안 받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고발하니까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다 나가지고 우리 학교 아이들 아르바이트 안 쓴다고 하더라고 한때는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습한 학생 수도 지난해에만 1,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다음번 예약.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기성 노동자들도 취업을 꺼리는 곳인데 열악한 곳에 실습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매년 사고가 나가는 곳에 우리 학생들을 현장 실습을 보냈고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다치고 노동자나 현장 실습 학생들이 다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했던 거죠. 사회 전반의 노력으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은 기업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구조적인 많은 시스템이나 정책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노동시장이 좀 공정해야 되고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대구 영남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지한구라고 합니다. 진짜 지나가다가 배달하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버스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 제 제자였어요. 정말 각계각층의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반갑거든요.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 공고와 공고생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취업에 나가 죽거나 혹은 손가락 몇 개 잘렸을 때에만 눈길 한번 겨우 받아보는 이 시대의 공고생들은
어떤 꿈과 좌절, 웃음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졌다. 국어 교사로서 직업 교육만 이제 올해가 16년 차인데 너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편견들도 있다는 걸 좀 알아서 좀 소소하게 조금 우리의 삶이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가도 그렇고 아니면 대학에 가도 그렇고 대학에서는 직업고시 출신?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도 공고 졸업하고 이제 왔어? 얘는 실력 있는 애가 맞아? 인성은 괜찮을까? 그렇게 잘 길러서 내보내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일단 접근하니까 이 아이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뒤처져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같은 출발선에서 놓이는 것이 아니라. 신고졸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뿌리내려 특성화고나 마에스터고에 진학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확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신규 채용 고졸자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고졸 채용에 앞장서겠다는 정부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이 이쪽으로 많이 온 것 같아요. 독립을 먼저 한 다음에 뭔가 효도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학력의 제한은 없고요. 다만 청년분들의 구직 역량 강화의 목적에 부합하게 청년분들을 대상으로만 어떤 채용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권장하는 고졸 채용 비율은 현재 8%. 이 비율을 지킨 기관은 24%에 불과했고 10곳 중 6곳은 아예 고졸자를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이 비율을 지켜봐야 경영평가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00점 만점에 최대 1점입니다. 큰 비율이 아닌 거죠. 그 점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있다면 안 뽑을 수 있는 거죠. 공공이 좀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솔선수범해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래야 민간도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공공기관마저 이런 상황이라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계속 줄고 졸업 이후의 삶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지만 34살까지 평균 2번 정도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 명 중 4명은 1년 내에 이직이나 퇴직 의향이 있다고 했고 그 이유는 낮은 급여, 발전 가능성 부족, 고용 불안 등이었습니다. 과장님 좀 욕을 많이 하셔가지고 애들이 되게 좀 많이 울고 저한테 좀 많이 우고 그랬어요. 뭐 이 일 안 하냐, 언제 끝낼 거냐 뭐 이러면서. 작업 환경이 되게 열악한 곳이 많아요. 막 현장에 있으면 여름에 되게 더운데 아무리 문을 열어놔 더운데 일단 에어컨이 없고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가 되게 많은데 환풍기도 몇 개 없는 거예요. 제가 경력이 5년 됐고 대졸자가 만약에 2년이 됐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저보다 2, 300이 더 높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차이도 확실히 있더라고요. 같은 업무를 해도요? 네.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제가 경력이 더 오래됐으니까 더 많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반드시 가야 하고 대기업 바늘구멍을 뚫은 소수만 비교적 안전한 일터에서 높은 소득을 받는 이 구조는 당연한 걸까? 대학에 많이 진학한 이유가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적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대기업의 임금이 중소기업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두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훈련할 때는 이제 근로자 신분을 줘서 충분히 안전상의 보호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 직업학교입니다. Weil die Diode selber hat ja keinen Widerstand. Nach dem Verbraucher ist ja immer das Potenzial negativ, nach dem letzten Verbraucher. 자동차 정비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전기공학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Ich habe mich damals schon als Kind für Autos interessiert und dann irgendwann habe ich angefangen, Fahrzeuge auch zu fotografieren. Da dachte ich mir, okay, wenn ich das schon so sehr mag, warum nicht dann noch mehr darüber lernen und die Technik dahinter kennenlernen, wie überhaupt so ein Auto funktioniert.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와 회사를 오가며 배웁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받고 3, 4일은 회사에 가서 실습을 통해 배우는 이원화 과정입니다. 회사는 학생들을 교육할 때 비용이 들지만 이를 손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Ganz klare Vorteile. Ein Mitarbeiter, den ich ausbilde, den kann ich auch so formen, wie ich ihn brauche. Und wir investieren ja in die Zukunft. 학교도 기업도 교육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bu분은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Korea gibt es leider schwere Unfälle während der praktischen Ausbildung. Und gab es in Deutschland ähnliche Fälle von tödlichen Unfällen während der Ausbildung? Ist mir nichts bekannt eigentlich. Also wir legen da auch sehr viel Wert darauf. Also hier in Deutschland, wenn Sie gleich drüben in der Werkstatt gucken oder auch hier hängen überall. 노동조합도 학생들의 안전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Und Auszubildende sind Teil von Belegschaften, sind Mitarbeiter und deswegen fallen sie auch unter Tarifverträge. Und das heißt, Tarifverträge, die Gewerkschaften und die Betriebsräte sorgen dafür, dass diese Personen auch gut qualifiziert sind, dass sie im Betrieb tatsächlich vorhanden sind und dass sie auch die ganze Gestaltung der Arbeit so aussieht, dass möglichst wenig Unfälle passieren. 한국과 달리 독일이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 재해자 수를 1명 아래로 낮출 수 있는 건 이런 촘촘한 안전망 덕분입니다. Zu meiner Arbeit.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분야에서 자격증을 받고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Handwerker sind hier in Deutschland gefragt wie nie. Also es ist an jeder Ecke fehlen welche. Dementsprechend ist die Positionierung in der Gesellschaft auch entsprechend gut.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해서 받는 차별은 없습니다. Zum Beispiel ein Kumpel, der hat auch studiert. Ich habe auch ganz viele Freunde, die sind im Handwerk tätig, als Elektriker, als Dachdecker. Und bei mir in meinem familiären Umkreis und auch in meinem Freundeskreis keine Nachteile, absolut nicht. Ausbildung einfach viel mehr Praxis haben und dadurch auch viel mehr in den Jobs zurechtkommen und auch viel schneller aufsteigen. Wenn wir die Gesamtkohorte nehmen, dann sehen wir, dass so ungefähr 60%
in die Ausbildung einsteigen und 40% ins Studium. Entweder man hat einen Hochschulabschluss oder man hat gar nichts. Und auch nicht die Berufsausbildung als so eine benachteiligten Segment hat.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기보단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끌어가는 경제 구조가 이런 사회를 탄탄하게 뒷받침합니다. Ja, die kleinen und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die KMUs, sind das Rückgrat der deutschen Wirtschaft. Sie machen sicherlich einen Großteil der Leistungsfähigkeit und Wettbewerbsfähigkeit der deutschen Wirtschaft halt aus. 독일에서도 인공지능, AI가 사무직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이 키워낸 각 분야의 기술자들은 더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Früher hat man einen Handwerker angerufen und innerhalb von, sage ich mal, 2-3 Tagen ist ein Handwerker gekommen. Ob es jetzt eine Reparatur vom Waschbecken ist oder eine Heizung zu reparieren. Jetzt dauert das schon viel, viel länger und dann ist es auch ganz oft mit Beziehungen, wenn man da jemanden bekommt. Also Handwerker sind angesehen, kriegen auch, würde ich mal fast sagen, mehr als jemand, der einen Studiumabschluss hat am Anfang. Als Mutter haben Sie vielleicht damals irgendwie Sorgen gehabt, als Ihre Söhne gesagt haben, wir machen eine Ausbildung, gehen nicht ins Studium? Oder wie ist es für Sie? Also ich habe da überhaupt kein Problem mit gehabt. Ich denke, jedes Kind macht seinen.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도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수업을 좀 자동화에 발맞춰서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을 쏟습니다. 전 지금 스마트 용접과에 있습니다. 공부보다는 몸으로 하는 것에 조금 더 자신감이 있어서 겸손하면서 좀 재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효도하고 독립하고 잘 사는 게 꿈입니다. 실제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용접이 진행될 거다. 근데 요즘은 이제 4차 산업 시대 그리고 AI 시대에 맞춰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로봇 용접기를 도입을 해서 기업에서는 그런 능력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실습 수업이기 때문에 항상 맨 처음 강조하는 건 안전 수칙이나 안전 사양이고요. 근데 학생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좀 즐겁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또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가고 또 행복해지는 게 가장 제가 바라는 점이긴 합니다. 제 얼굴이요. 그 정도로 제가 잘하기 때문에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최고 에이스입니다. 맞습니다. 자부합니다. 사회는 더디게 변해도 내 선택을 믿고 자신 있게 나아갑니다. 영나 테크놀로지에 다니고 있는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20살입니다. 원래 뭔가를 만들거나 갖고 노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 아들한테 돈 벌리기 싫고 제 목표가 있으니까 취업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 가가지고 기술을 가르치는 사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기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내 꿈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런 꿈도 꾸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청년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뭘 해야 할까?
현장 실습생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 남들보다 일찍 노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일찍 기회를 잃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꼭 필요한 교양 강좌들을 같이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같이 일터의 고민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져 온 역사가 이제 7년이 된 거죠. 너무 고졸이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월급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설국열차의 가장 꼬리칸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불편하죠. 네. 여전히 만만치 않은 출근길. 그래서 먼저 일을 시작한 선배들은 퇴근 후 기꺼이 시간을 내서 후배들을 돕고 있습니다. 걔네한테 멘토가 되어주고 싶고 제가 도와줘가지고 그냥 고민이 없어지면 그것도 좋게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해요. 저도 도움을 받고 사니까 얘네한테 베풀 수 있는 거니까. 저랑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현장 실습을 나온 실업계고 학생들이 더 이상 무시받지 않고 다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파이터! 그냥 오래 다녀서 여기서 한번 직급 한번 달려고 이제 맨날 사원에서 끝났으니까 이 직급 달아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그냥 열심히 다녀와서 일 열심히 하려고요. 의사 선생님만으로 사회가 다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진짜 여름에 정전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해줄 수 없거든요. 그때 제 제자가 와서 진짜 문제를 해결해주고 전기가 들어온다면 다시 우리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누구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적어도 너무 낮은 임금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는 거기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서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제약이나 그런 불필요한 장애물들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더 자유로운 세상, 더 행복한 세상, 누구나 꿈꾸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